이게 대체 누구를 위한 제사예요? 전 이제 그만할래요. 아내가 제사상 앞에서 갑자기 송편을 집어 던졌습니다. 하얀 송편이 방바닥을 구르며 깨지는 순간 방 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시어머니와 형제들, 아이들까지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그 얌전하고 말 한마디 함부로 하지 않던 아내가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굴러다니는 송편 조각들을 바라보며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부서진 송편처럼 산산이 조각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제사상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80이 넘으신 시어머니께서 이런 충격을 받으실 줄이야. 저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형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영수야, 정희가 왜 저래? 무슨 일 있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고, 갑자기 저러는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정희야.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형수님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6살 된 손자가 할머니 뒤로 숨었고 아들 며느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할머니의 모습에 아이들은 무서워했고 어른들은 당황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울어요? 손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조차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여전히 바닥에 앉은 채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방 전체를 메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러움, 외로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아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야, 나야.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몸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속상한 일이?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며느리를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한 빛이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저는 그 눈빛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속상한 일이냐고요?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40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말을 멈춘 아내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방 안을 지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째깍째깍 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니? 40년을 함께 살아온 우리가 가족이 아니라니?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아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급히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정희야, 잠깐만. 하지만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저는 지금 이 순간 아내가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정희가 요즘 무슨 일 있었나?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외로워했던 것이. 저는 생각해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범한 명절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하지만 정말 갑자기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려고 하지 않았던 신호들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이름은 박영수, 68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 생각했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만은 자신 있습니다. 제 아내 김정희, 올해 65, 25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정말 얌전하고 책임감이 강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강했다고 해야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얌전함 뒤에 숨겨진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시골집 마당에는 늘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간장독, 된장독, 고추장독. 아내가 손수 담근 것들이었지요. 아침마다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일어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밥 차렸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늘 그 시간에 들렸습니다. 40년 넘게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저는 그 목소리에 담긴 피로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형님 가족, 동생 가족, 시어머니까지. 많을 때는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송편 빚고, 손목이 아파 파스를 붙여가며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부엌에서 홀로 서서 수십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매번 보았을 텐데 왜 그때는 그냥 지나쳤을까요? 정희야, 고생이 많구나.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 씨, 수고해요. 이런 말 대신 음식이 좀 싱겁네. 작년보다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만 하셨지요.
동생도 형수님도 재수 씨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것저것 평가만 했지 그 고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 심했습니다. 여자는 원래 명절에 고생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으니 아내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아내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서, 남편인 저에게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어서. 어머님, 이번에는 어떠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시어머니는 그럭저럭 먹을 만한 애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칭찬이라기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말이었지요. 몇 년이 지나자 아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더 바빴는데도 명절만 되면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엄마, 힘들면 좀 줄여도 되잖아요. 큰아들이 한번 그런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음식을 대충 해? 조상님께 무슨 면목으로.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며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아내의 웃음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예전처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혼자 다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이제 익숙해졌구나. 잘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포기했다는 신호는 전혀 잊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아내가 명절 며칠 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약이야? 물으면 소화제요. 속이 쓰려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속이 쓰린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달려갔더니 아내는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어지러워서. 아내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녁 준비는 끝까지 했습니다. 제가 병원 가자고 해도 명절인데 병원이 어디 열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들고 난 후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희가 많이 힘들구나.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왜 요즘 웃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 할머니가 언제 웃지 않았다고 그래? 하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어색해 보였는데도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괜한 소리를 한다며. 지난달에는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명절 음식 좀 간소하게 해볼까요? 나이도 있고 해서.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을 대충 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 알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표정이 뭔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는데 저는 그것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아내는 정말 말이 적었습니다. 괜찮아? 하고 물으면 응,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이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지쳐 있는 것이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어젯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아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로 산 게 참 잘한 일일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하는 소리겠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내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진짜 속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명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생,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 그 모든 것들이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편의대로, 제가 편한 대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명절에 고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우리 어머니도 그랬잖아. 이런 생각들로 아내의 아픔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송편을 던지며 울부짖는 아내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아내의 마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며칠 전부터 아내는 말이 적었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잘 잤어요? 라는 인사도 없었고 밥을 차려놓고도 밥 드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하고 물으면 응,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하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허공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이웃집에서 고등어를 주셨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라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아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손자가 놀러 왔습니다. 6살 된 큰 손자인데 평소 할머니를 무척 따랐습니다. 아내도 손자를 보면 항상 환한 미소를 지었는데 할머니, 손자가 뛰어와 아내에게 안겼습니다.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민수 왔네. 하며 손자를 안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그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의무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손자는 아이다운 순수한 시선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요즘 웃지 않으세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변화였던 거죠. 어른들은 다들 바빠서 혹은 무관심해서 못 본 것을 6살 아이가 본 거였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언제 웃지 않았다고 그래? 하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이 슬퍼 보여요. 손자가 또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참 순수해서 어른들이 놓치는 감정들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내는 손자의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슬플 리 없잖아. 우리 민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아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손자를 데리러 온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아내는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지만 며느리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병원에라도 가볼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뭘 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몸의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뭔가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이번엔 뭘 준비해야 할까요? 몇 명이나 올까요?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 시기였는데 그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아내는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하죠. 뭐? 평소처럼이라는 말이 너무 무미건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번에는 특별히 뭘 해볼까요? 새로운 반찬도 해볼까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의무적으로만 하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절 이틀 전부터 아내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콧노래를 부르거나 저에게 이거 어때요? 저거 좀 봐주세요.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 며느리로 산 게 참 잘한 일일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그 말이 부엌에서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TV 소리를 줄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하는 소리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이제 와서 후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 속에는 정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회의와 상처가 터져 나온 것이었을지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등도 굽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응. 아내가 대답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준비 많이 힘들지? 제가 물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있다가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전혀 괜찮지 않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습니다. 아내가 벌써 일어나서 명절 준비를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일찍 일어났네. 제가 말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요. 아내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도 없고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냥 체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아내가 마지막으로 참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아내의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그 체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마지막 평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다면, 아내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했다면 오늘 아침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집 안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제사상에 하나하나 올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부부가 제일 먼저 오셨고, 이어서 동생 가족, 그리고 80이 넘으신 시어머니까지 온 집안이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인사가 오갔지만 아내는 부엌과 제사상을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아내에게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온갖 나물들, 정성스럽게 부친 전들, 고기와 생선, 그리고 하얀 송편까지 보는 사람마다 와, 정말 잘 차렸네라고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에는 아내의 고생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저는 맏아들로서 제사를 주관했고 다른 가족들은 저 뒤에 서서 저를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마지막 송편을 제사상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얀 송편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유난히 하얗게 질려 보였습니다. 마치 몸이 아픈 사람처럼. 하지만 저는 제사 준비에 정신이 팔려 아내의 상태를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송편 그릇을 상 위에 올리려다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해서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송편 그릇을 들고 있는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희야?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송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이 제사상을 둘러보시더니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 이번에도 음식 양이 좀 적네. 예전 같지가 않네. 그 순간 저는 아내의 어깨가 딱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송편 그릇을 든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을. 제가 말하려던 찰나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럼 수십 년 동안 제가 이 제사상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은 뭐였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손에 든 송편 그릇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손목이 부어서 파스 붙여가며 준비한 게 그게 뭐였나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일어나셨습니다. 정희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가족이라면서 왜 늘 저를 종 부리듯 했나요? 왜 제가 해야 하는 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제가 아파도 힘들어도 아무도 묻지 않았나요? 방 안은 일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향 타는 소리만 지직거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정희야, 진정해. 우리가 언제요? 아내가 형수님을 쳐다봤습니다. 형수님은 지난 명절에 뭘 하셨어요? 앉아서 TV 보시면서 음식이 짜네, 싱겁네 평가만 하셨잖아요. 형수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밥만 먹고 가시면서
어머니가 다 해주셔서 편하네요 라고 하셨죠? 편한 게 누구예요? 저는 언제 편했나요? 재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인 당신은 어떠세요?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고생한다, 수고한다 말해본 적 있나요? 오히려 여자는 원래 명절에 고생하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송편 그릇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고맙다는 말 듣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6살 손자가 할머니의 큰 목소리에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히 아이를 안아서 달랬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서워요. 손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자까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아내에게는 마지막 일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할머니가 무서우니까 울죠. 할머니는 늘 웃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도 화낼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죠?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았어요. 언젠가는 인정해주겠지, 고마워하겠지 생각하면서.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영원히 당연한 일로만 취급당할 거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우리가 고맙게 생각 안 한 건 아니야. 정말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말로 표현 안 하셨어요? 왜 늘 부족하다고만 하셨어요?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그런 말씀만.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내가 들고 있던 송편 그릇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송편? 어젯밤 새벽 2시까지 빚었어요. 손목이 아파서 파스 2장 붙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고. 그런데 양이 적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형님이 직접 해보세요. 어머님이 직접 해보세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혼자 이 모든 걸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손에 들고 있던 송편 그릇을 제사상 위로 던졌습니다. 아내는 손에 든 송편을 집어서 제사상 위로 던졌습니다. 팍! 하얀 송편들이 제사상 위로 흩어졌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다른 음식들 위로 송편 조각들이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조상님께 올리는 제사상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에 음식을 던지다니. 난 이제 더 이상 이 집 제사상에 내 인생을 묻지 않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모든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절망, 외로움, 서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제사상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나, 정말? 하지만 아내는 그 웅성거림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요. 미쳤어요. 40년 동안 참고 또 참다가 이제야 정신이 나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며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조상님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조상님? 아내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조상님은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자기 후손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형님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정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나이를 먹어서는. 나이요? 아내가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예, 저 이제 65이에요. 65까지 이 집 며느리 노릇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큰아들이 당황해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아내는 아들을 밀쳐냈습니다. 진정하라고? 40년을 진정하며 살았어. 이제는 더 이상 진정할 수 없어. 그리고 아내는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난 며느리이지 가족이 아니었잖아. 가족이라면 왜 내 고생엔 아무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 그 말이 방 안 모든 사람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아내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고맙다는 말 듣고 싶었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보려 하지 않았어요? 작은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아내가 작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거예요? 편한 게 좋으니까?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서늘했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어요. 정희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 닥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뭘 말하려고요? 몰랐다고요? 미안하다고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제 사상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음식들 매년 똑같이 준비했어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찜 만들고 국 끓이고 손목이 퉁퉁 부어도 허리가 끊어져도 참고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송편 조각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다고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그럼 당신들이 해보세요. 직접 해보라고요.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날 방 안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아내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 수고한다 말씀해 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저건 왜 저렇게 했어? 전 며느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형수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우리도 고마워했어. 말로 안 했을 뿐이지. 말로 안 했다고요? 아내가 형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눈빛으로요? 마음으로요? 저는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말로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잘못 생각했다고요? 아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죠. 저에 대해서는. 아내는 이제 온 가족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그냥 일하는 기계였나 봐요. 밥 해주는 기계, 빨래해주는 기계, 명절 음식 만들어주는 기계. 감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피로도 모르는 기계.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계도 고장 나잖아요.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장 났어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6살 손자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할머니가 왜 이래요? 아내가 손자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할머니가 무서워서 미안해. 그런데 할머니도 너무 속상해서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사상 앞 흩어진 송편 조각들 사이에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주저앉아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해 보였습니다. 4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강했던 아내가, 늘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하던 아내가 완전히 부서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터져버렸으니까요. 폭풍 같은 분노가 지나간 후 아내는 방 한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제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 마치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아내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절을 편히 보낸 적이 없었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25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아내는 명절 때마다 전쟁을 치렀습니다. 25에 시집왔을 때부터 첫 추석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잘못하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밤새 뒤척였어요. 저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새 신부였던 아내가 얼마나 애써했는지, 그때 어머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겠거니 했는데 아내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전 며느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혼자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수고한다는 말 듣고 싶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에게 고마워했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올해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데 매년 똑같았어요.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저래? 양이 적네, 맛이 이상하네. 그런 말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침묵 속에 쌓인 서러움이 얼마나 컸는지, 평생의 희생이 단 한마디 위로조차 받지 못한 채 쌓여온 것이었다는 것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점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연하게만 생각하는구나. 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큰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제사상 차리는 게 늘 힘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큰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하시니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해야 하는 거려니 하고 큰 며느리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편하니까. 작은 며느리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께서 다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작은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어머니 입장이었다면 과연 40년이나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형수님도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나도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나 봐. 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형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 시절에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왜 너한테는 그런 배려를 못 해줬을까? 형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씨, 내가 너무 무심했나 봐. 음식 양이 적다는 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몰랐어. 형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맛있게 먹었어. 매년 고마웠어.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못했을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어머니가 잘못했다. 어머니도 며느리 시절에 그렇게 살았거든. 그래서 당연한 줄만 알았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마음으로는 늘 고마워했는데 입에서는 자꾸 부족한 소리만 나왔어. 큰아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엄마도 사람이고 힘들고 아픈데. 둘째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엄마가 그냥 강한 줄만 알았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내를 외롭게 만들었다는 것을. 각자의 편의와 무관심으로 아내가 고개를 들어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상처와 피로만 있었습니다. 이제야 이런 말들을 해주시네요. 아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4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들을. 아내는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향이 타고 있었고 흩어진 송편 조각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 제사상, 조상님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며느리 하나를 이렇게 괴롭히면서까지 차릴 필요는 없으셨을 텐데. 그때 6살 손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 울어도 돼요? 아내가 손자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민수야. 이제 할머니 안 울어. 할머니가 무서워서 미안했어. 손자가 아내의 뺨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뭐든지 좋아요. 그 순간 아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명절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알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가장 소홀히 대했다는 것을. 그날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송편 조각들을 치우고 제사상을 정리하면서도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4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갑자기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몇 번이나 부엌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고, 몰랐다는 말은 더욱 가증스럽게 들릴 것 같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고, 며느리들도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와 아내만 남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야.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분노도 다 사라지고 그냥 깊은 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도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어색한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렸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정희야.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게 정말 미안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지난 40년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너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았어. 너가 힘들어하는 것도 외로워하는 것도 보려고 하지 않았어.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는 알면서도 편한 쪽을 택했던 것 같아.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게 더 아파요. 모르는 것보다 알면서도 외면하는 게 더 아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정희야, 이제 제사상은 그만 차리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음식이 아니라 함께한 추억이잖아. 조상님들도 이렇게 며느리 하나를 괴롭히면서까지 제사를 원하지는 않으실 거야. 아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야. 내가 행복한 거야.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고 우는 것이 더 슬퍼 보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웃을 수 있는 명절을 만들자.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명절 말이야.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진짜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아내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아내의 아픔을 외면했구나. 너무 늦게야 아내의 고통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더 늦었다면, 만약 오늘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내는 언제까지 혼자 그 아픔을 견뎌야 했을까요? 정희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내가 달라질 거야.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못 해준 것들,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아내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조금씩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명절 때만이 아니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내가 너를 더 많이 도와줄게. 더 많이 신경 써줄게.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맙다고 말할게. 사랑한다고 말할게. 내가 듣고 싶어 했던 그 말들을 아내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울음이었습니다. 분노의 울음도 절망의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약속해.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40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내가 언제 가장 외로웠는지, 언제 가장 속상했는지, 그리고 저는 왜 그것들을 보지 못했는지.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진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40년이 늦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라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이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추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와 함께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을 받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올해는 정말 편하네요.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진짜 미소를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님이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정희 씨,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 없나요?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에요, 형님. 올해는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형수님도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나물 좀 무칠게. 너 혼자 하면 언제 다 해? 형수님,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우리가 도와야지. 동생 내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수가 전을 부치겠다고 나섰고 동생은 설거지를 도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들과 함께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작년에 증조할머니가 왜 화났어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런데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줘서. 그럼 이제는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그래, 우리 민수가 참 착하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다들 도와주니까 일이 금세 끝나네요. 그러게 말이야.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오후에는 작년처럼 거창한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을 함께 차렸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올려볼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좀 다르게 해봐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다르게?
절만 올리지 말고 조상님께 저희 마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조상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서로 더 많이 도와주며 살고 있어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조상님들, 작년에는 저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엄마가 웃을 수 있게 저희 모두 노력하고 있어요. 작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가 어머니께 많이 배웠어요.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모든 사람이 돌아가며 마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에 아내 차례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송편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죄송해요. 아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이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진짜 가족이요. 그때 6살 손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송편 만들어요. 다 같이. 응? 송편을? 네. 작년에는 할머니 혼자 만드셨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요.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럼 다 같이 만들어 볼까? 온 가족이 부엌으로 모였습니다. 남자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반죽을 하고 소를 넣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서툴러서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그게 더 재미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때요? 손자가 자신이 만든 송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와, 우리 민수가 참 잘 만들었네. 형님, 이건 뭐예요? 송편이 아니라 만두 같은데? 동생이 형님을 놀렸습니다. 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아내도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송편이 다 익고 나서 모두가 둘러앉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맛있다. 손자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같이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명절의 진짜 의미는 제사상이 아니라 서로가 가족으로 인정하고 위로하며 함께 웃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내는 더 이상 송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송편을 나누며 웃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본 가장 따뜻한 제사상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복잡한 절차도 없었지만 그 어떤 제사보다 의미 있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사람이 돌아간 후에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정말 행복한 명절이었어요. 나도 그래. 이런 명절이라면 매년에도 좋겠어. 그런데 가장 좋았던 건 아내가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뭐가? 여보가 하루 종일 고맙다, 수고했다고 말해준 거요. 아, 맞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자주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매일 고맙다고 말할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명절을 만들어 갔습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웃는 가족으로.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평생 고생만 하고 인정받지 못한 가족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그분께 다가가서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고맙다, 사랑한다. 덕분에 잘 살고 있다. 그런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처럼 40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람살이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